안녕하세요. 2025 KU 포럼 AI와 인간 사회 산업을 연결하는 고려대학교의 지성 2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서문학과 정혜윤 교수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X 지식의 공유와 균형 AI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하에 고려대학교의 세 분의 교수님께서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본 행사를 주최한 두 사업단의 단장님들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비휴스 정병호 단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병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고려대학교 KU AI 포럼이 시작된 것은 작년이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정순영 부총장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님도 맡고 계신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고려대학교도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 분야가 함께하는 AI 시대를 생각하는 포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때 우리 부총장님께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고려대학교가 AI 시대 때 교육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항상 좋은 조언과 그 넓은 비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오늘 사업단끼리 또 파트너이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AI 시대 또 AI 인공지능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과학 기술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아까 오전에 임문영 국가 AI 전략위원회 상금 부위원장님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러면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지만은 사실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전체 협의회 이제 회장도 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문사회에 있어서 AI 융합교육의 어떤 표준 모델이라고 해야 될지 표준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 휴스 전체 50개 사업단이 향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형이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은 한국적 환경에 기반을 둔 그런 교육 과정을 꼭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4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오전에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고요. 2부는 연구 발표인데 여기에 고려대학교 정유진, 김진규, 이상원 교수님 참여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부에서는 이제 산업체 섹션이라고 해서 조정희 변호사님, 정성균 그룹장님, 김신호 팀장님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AI가 그 산업체에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님,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이광열 KBS 기자님, 그리고 우리 문과대학의 이승훈 교수님이 앞에 발표자와 더불어서 AI 융합교육의 정책,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 주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오전에 이제 포스터 지금도 밖에 나가면은 포스터들이 있지만은
우리 고려대학교 모든 단과대학의 많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고요. 이것 또한 우리 고려대학교의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그 현대자동차 42도트 DOT 그리고 동원 파이낸스올 솔루션 인티뷰 그리고 고려사이버대학 관계자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 문과대 학장님 그리고 우리 사범대 학장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화분도 보내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가능하면은 끝까지 자리하셔가지고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예, 이어서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단장님이시자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이신 정순영 단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정순영입니다. 어떤 행사에서 개회사를 2번이나 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계속 빼자고 그랬는데 예, 끝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병호 단장님이 마저 못하신 부분만 제가 보조적으로 개회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임문영 부위원장님이 좋은 내용으로 특강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정보통신계획평가원의 홍진배 원장님과 교육부의 이주희 국장님이 패널 토의에 참여해가지고 아마 좋은 말씀들을 아마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리고 원래는 교육부의 최은옥 차관님이 와서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일정 때문에 지금 최홍준 과장님이 나서서 최은옥 차관님의 축사 내용을 아마 전달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여러 외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빈으로서 연구부총장님께서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리고 이희경 문과대학장님, 그다음에 윤성진 사범대학장님, 그 외에 여러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너무 반갑습니다. 오전에 임문영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 소속 교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년도와 22년도와의 그 충격의 차이는 16년도에는 좀 바둑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쇼크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쇼크가 사회 전 분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챗 GPT의 쇼크가 사회 전 분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작년 말에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을 보면서 당연히 이분들은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누구신지 아세요? 제프리 인턴 교수님과 존 호필드 교수님인데 그분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예. 그다음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데이비드 베이커 워싱턴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시바시 와 그다음에 존 호퍼라는 연구원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AI 전문가이고요. 베이커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님이시지만 실제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계기는 로제타 폴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걸 토대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을 설계를 해냈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설계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미스 허시바시하고 존 호퍼라는 연구원은 구글 딥마인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알파폴드라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파폴드의 잠재력과 그다음에 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화학 분야의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X선과 극저온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단백질 구조들을 눈으로 구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찾아낸 단백질 구조가 20만 개 정도 됩니다. 20만 개. 그럼 한 50년 이상을 찾아낸 게 20만 개라는 거죠. 그런데 알파폴드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찾아낸 단백질 구조가 2억 개입니다. 2억 개. 그럼 몇 배죠? 한 1000배 정도 되죠. 그 이후에 알파폴드2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독일의 막스 플랑크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최근 10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를 알파폴드2를 가지고 해봤어요.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며칠? 1년? 30분 만에 해냈습니다. 30분 만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알파폴드2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 30분 만에 해냈던 거죠. 자,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해당 분야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에서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알파폴드2나 지금 이제 3가 나왔죠. 알파폴드3나 로제타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년 동안 연구한 것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10년 동안 연구한 것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30분 만에 해낼 수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변화를 지금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AI 전문가들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활용 능력을 습득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AI 전문가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이, 연구자들이 AI를 이용해서
그 분야의 노벨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KU AI 포럼은 고려대학교 내에서 이러한 AI 융합 교육과 AI 융합 연구의 활성화, 아주 폭발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단 한 일회의 그런 포럼이라기보다는 이 포럼이 고려대학교의 AI 융합과 교육의 활성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뒤에 못 앉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나갔다 들어오셨다 하시거든요. 이 앞에 띄엄띄엄 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KU AI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AI와 인간, 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려대학교의 지성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와 산업 그리고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지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은 고려대학교는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비전 속에서 학문과 기술 그리고 인문사회적 통찰을 융합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지성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AI가 불러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공학,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이 긴밀히 융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기술의 속도와 인간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학문 간 협력과 산학연 연계를 통해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학교와 산업,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실천적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KU AI 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교육부 최은옥 차관님의 축사 순서인데요. 차관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이를 대신해서 최홍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님께서 차관님의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최홍준 학술연구정책과장님께서는 저희 휴스 사업뿐만 아니라 인문사의 R&D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써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로 또 축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부총장님 통해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최은옥 차관님이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교 사랑이 대단하시고 특히나 우리 후배 학생분들 그다음에 존경하는 교수님들 또 부총장님을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장관님이 오늘자로 이제 발령받고 그렇다 보니까 차관님께서 이제 1인 2역 역할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였다는 점을 거듭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관님께서 뭐 저희들이 준비한 축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보시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고대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저한테 잘 전달하고 잘 읽고 오고 많이 배워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차관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최현옥입니다. 2025년 KU AI 성과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정순영 부총장님, 아마 유성태 부총장님 제가 이따가 뵈려고 했는데 부총장님 반갑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정병호 휴수 사업단장님, 그다음에 협의회 회장님 역할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학기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대학 내 전공 간, 대학 간 벽을 허무는 공유대학 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소속 전공, 대학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AI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탐색해 보는 등 학생들이 융합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여 AI 시대 인문사회 학부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하고 대학 내 혁신을 촉진하는 성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들이 인문대 특화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휴스 융합 캠프에서 인문사회 계열 학생과 이공계열 학생 간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AI와 인문사회적 통찰의 융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휴스 콘소시엄 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의 성과 공유를 통해 사회 여러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된 점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AI 융복합 교육과정 확산 등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AI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그 기반인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AI 인재 양성과 인문사회 분야 융합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성과를 거두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KU AI 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계속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차관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I 포럼의 연구 발표 세션인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세 분의 교수님께서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문사회계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정유진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는 동안 제가 약간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진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재직 중이시며 현재 문과대학 부학장과 저희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단 비우스의 부단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어휘의미론, 코퍼스 언어학 그리고 인지언어학이시며 오늘은 AI와 인간의 균형, 속도의 기술, 방향의 인문학, 해석의 경쟁력을 발표 제목으로 AI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과 관련 연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문과대학 언어학과 정유진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먼저 내게 되어 있어서 그때는 제목을 기본적으로 AI와 인간의 균형, 그리고 부제로 속도의 기술, 방향의 인문학, 해석의 경쟁력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냈었어요. 근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들었던 생각이 왜 제가 경쟁력이라고 했을까? 굳이 AI가 경쟁의 대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 끝에 발표를 준비하는 내용 중에는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속도의 기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의 분석과 인간의 해석, 그다음에 실제 그러면 인문학에서는 이 디지털 또는 AI와 함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들 요즘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앱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받고 잘 안 지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앱을 혹시 특히 뭐 AI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있죠. 네, 뭐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AI 관련 앱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쉽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드릴게요. 챗GPT 앱 있으신 분? 예, 요즘에는 다 있으십니다. 퍼플렉시티 앱 있으신 분? 예,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있고 이거를 이제 고려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정보가 조금 빠르신 분은 이게 몇 개월 전까지 학교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였어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년간의 무료 계정을 조금 놓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한 3년 전에는 어떤 질문으로 이런 비슷한 강연에서 질문을 시작했냐면 챗GPT 사용해 보신 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질문이 무색해요. 아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제가 질문을 스마트폰에 챗GPT 앱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께서 다 손을 들으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마 한 요즘의 속도로는 한 5년 후쯤에 제가 이와 비슷한 강연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들 대개는 몇 개의 로보틱스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로보틱스라는 게 뭐 아까 임문영 부위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중국에서의 그런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가 진짜 로봇구나라고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카메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청소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봇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배가 고프면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알아서 밥 먹으러 가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과 거의 비슷한 그리고 예전에 제가 뇌과학자분을 다른 수업에서 초청을 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섬뜩한 얘기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재생이죠. 그러니까 자손 증식인데 어느 날 한 좀 몇 년이 지나면 멀게 지나기를 원하지만 공장에서 로봇가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거긴 한데 대한민국 모바일 앱 순위를 보면은 제일 1위, 부동의 1위. 이거는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유튜브예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iO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 유튜브 안 봐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본 이유는 하나예요. 왜 안 볼까요? 유튜브는 길어요. 네. 틱톡을 봐요. 훨씬 더 짧고 빠른 걸로. 이거는 AI 앱 세대별 사용자 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동의 1위. 아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챗GPT 앱은 다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리튼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20대 미만 20대, 30대 리튼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튼 앱이 있으신 분? 네, 역시 젊으신 분들.
예. 우리 조교님 안 젊구나. 예. 예. 저렇게 리튼, 그래서 리튼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을까라고 하는데 혹시 GD의 영향이 아닌가? 뭐 이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A-나 뭐 퍼플렉시티나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장년층으로 갈수록 딥시크가 있어요. 전 딥시크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AI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AI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챗봇이나 대화형, 챗GPT나 리튼이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챗GPT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못해도 한 3번?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 가기가 힘든 게 처음에는 저거를 무료 버전으로 썼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료 버전 쓰시는 분 20불짜리? 예. 그거 말고 200불짜리가 있다고 해요. 200불짜리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예. 예. 근데 200불짜리는 아마 이게 가격이다 보니까 꾸준히 20불처럼 이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부담스러워서 아직은 사용을 안 해봤는데 챗GPT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도 네이버나 뭐 디플이라고 읽기도 하시고요. 뭐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 저 번역기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는 오피스에 있을 때는 그냥 저거 안 가고 웬만하면 챗GPT 하나로 그냥 다 해요. 그래서 저의 생활을 볼 때 이건 그냥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이라고 하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아까 임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거 안 찾아보고 뭐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그 챗GPT 2개로 다 끝내는 경향을 저 스스로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미지나 음성 아니면 사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로버, 저는 클로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메모하기도 귀찮고 뭐 회의록 이렇게 만들 때도 저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세대와 목적에 따라서 스마트폰에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한 5개, 6개, 평균은 2-3개라고는 하는데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일단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없는 일상, 감히 단언컨대 요즘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DX라는 말 아니면 AX라는 단어를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혹시 모르시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AX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AI 플러스 X를 뭐 줄여서 AX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디지털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냥 AX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 업계나 종사하는 직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AI의 기술을 이용한다가 아니고 그거를 더 넘어서 어떤 방향이나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DX라 그래서 디지털 전환. 그냥 단순히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거.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선전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디지털이라고 해서 까만 화면에 약간 뒤에 꼬리 이렇게 붙이면서 와 디지털이 우리 세상을 다 평정할 거야. 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옛날이에요. 아마 요즘 학부생들은 그게 뭘까 뭐 이럴 거고 그리고 AX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AI 얘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제가 어떤 뭐 AI 기본적인 것들이나 조금 이제 도입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세돌과 알파고를 말씀하시는데 2016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세돌 뭐
요즘 영화가 다시 나와서 좀 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만큼 그런 큰 타격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옆에 있었고, 예, 그 정도는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구나. 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스마트폰이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던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서 저희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지금 DX도 있었고 항상 뭔가 변화의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 AX를 알아야 할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AX는 더 이상, AI는 이게 뭐 공대분들 아니면 정보대학분들 아니면 인공지능학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계속 보셔야 하고 저것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은 더 이상의 미래 얘기가 아니라 뭐 생성형 AI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 없이 생활하는 거는 조금 더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그냥 단순히 도구가 변화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변화를 주고, 뭔가 변화를 안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뒤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시대에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속도도 빠른 이 시대에 인문학적으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지, 질문에 대한 방식도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프롬프팅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챗GPT와 대화하는 걸 우연찮게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얘는 나의 도구야 라고 해서 그냥 아예 정말 편하게 말을 막 놓고 뭐 이렇게 해, 아니면은 뭐 약간 조금 하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저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역시나 프롬프팅 하실 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셔서 이것도 저희 나중에 연구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언어학이다 보니. 근데 아무래도 오픈 AI가 저에게 그 자료를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AI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의 두려움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불. 처음에 영화로 접해보셨겠지만 불이 이제 그 원시 그 시대에 처음 나왔을 때, 나중에는 굉장히 지금은 불 없이 못 살죠. 그리고 전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저희의 생활을 바꾼 특이점인데, 어쨌거나 도구의 진화가 속도의 진화와 직관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판이나 계산기나 스마트폰이나 한때 굉장히 빨랐어요. 한때.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허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I는 알려진 사실을 빠르게 배우는 데는 유용해요. 그렇죠? AI는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시간 단위도 달라요. 저희는 시간 단위로 생활한다면 AI나 그런 쪽에서는 초 단위로 운용이 되죠. 하지만 속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빠른 답에는 가능한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는 본질적인 질문은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더 이상 AI를 따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AI의 PDF 5개 넣고 얘가 정리를 해주는 것만큼 그 시간 내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읽어요. AI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결정이나 그 도메인 자체, 제가 넣은
넣은 파일에 대한 지식은 제가 설계를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 시대에 속도는 AI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제대로만 간다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통찰이나 결정은 아직도 여전히 저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한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광영 총장님께서도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은 답을 줘요. 근데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와요. 똑같은 데이터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힘,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기계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다면, 속도가 없으면 진보는 멈추겠죠. 근데 방향이 없다면 오히려 혼란과 위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AI 시대에서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이나 부가적인 게 아니라 위기관리, 방향 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해석은 인간이, 인문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대화도 하고 많은 것들을 조금 축적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AI와는 다른 시간이 인간에게는 조금 쌓여야 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학습해서 뭔가를 제시를 해요. 하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경험이 AI처럼 초단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맥락적인 것들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화된 지식이 시간, 경험이란 것들을 통해서 쌓아지는 건데 이런 거는 데이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 데이터 밖에서 저희가 체득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종류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 더 이상 아니라 인간의 강점,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인문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없이 인문학만 하겠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효율성을 위해서도 AI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를 오히려 권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한 2, 3년 전에 챗GPT 학생들 과제 어떡하지? 내지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잘 사용해. 제대로 잘. 이렇게 오히려 사용하는 법을 좀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는 분석을 하고 인간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이 시점에 인문학의 데이터가 바로 그 해석과 주권에 대한 영향력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오픈 AI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쪽에는 서구의 데이터들 아니면은 뭐 논문을 통한 데이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고대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맥락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쪽 도메인을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별개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같이 잘 효용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뒤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 또는 AI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처럼 그냥 책을 읽고 같이 둘러 앉아서 강독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쌓여야지 기술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연구 동향을 보면요. 레브 마노비치라는 학자분께서는 문화 비평가예요. 그래서 문화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인문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마노비치의
문화 비평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1837년부터 2012년까지 그 모마에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기계를 통해서 패턴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은 셰익스피어 이런 워드 클라우드나 관계성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해결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탠포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이런 건 서구권에서만 하냐?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해요. 한국에서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 생활 이런 것들도 다 구축을 했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맥락 비용은 일반적인 그런 LLM을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고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 먼저 깔리고 데이터는 그냥 거기에 작은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더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사업단 교수님들과 또는 그 전에 했던 연구들을 보면은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조선시대 한일 교류에 있어서의 그런 기억 네트워크 저런 작업과 그다음에 고전 문학에 요즘에 여러 가지 한류가 또 좀 붐을 이루고 있죠. 그런 것들이 고전 문학에서 나온 모티프가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조금 더 잘 작가들이나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모티브를 제시하기 위한 DB 기반 컨텐츠 이런 것들도 조금 했었고요. 저거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과 K-팝 아이돌 세계관에 대한 분석, 팬덤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휘를 통해서 봤던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정독하고 토론하고가 아니라 AI적인 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이 같이 돼야지만 가능한 이제 그런 연구여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문학 중심 기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하되, 저희가 인간은 뭔가 해석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혼란의 시대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듯이 그런 것들은 사람이 또는 인문학이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 급하게 변할 때,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뭐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인문학이나 사람들이 질서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공감적인 측면도 물론 AI가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동거인한테 같은 질문을 5번을 물으면 한 3번째 이후부터는 대답을 안 할 거예요. AI는 10번을 물어도 해줘요. 챗GPT는 그 인내력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의 방향은, AI 인문학의 방향은 이런 속도, 방향, 공감이 다 같이 된 휴먼 앤드 아티피셜을 통한 집단 지성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문과대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학생들에게 컴퓨테이션을 통한 데이터 기술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 컨텐츠, 도메인에 따른 인문학적 해석이나 가치를 반드시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그거를 누려볼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 그리고 다양한 외국과의, 스탠포드에서 했던 거는 저희는 못 해봤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국제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디선가 서포트를 받아야 할 텐데 어딜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I는 속도를, 인문학은 방향을,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힘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같은 문과대학 교수로서 AI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을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AI 시대에
인문학의 방향성, 특히 이 결어를 지금 없애셨네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기술은 AI는 속도를 그리고 인문학은 방향을 기준을 세운다는 그 표어가 있거든요. 그 정윤 선생님 발표 자료에 그게 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공계에서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장부루 교수님께서는 오셨군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에서 학부와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현재 모교에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뢰 가능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환각 문제 완화를 위한 학습 기법이며 오늘은 AI X 융합의 시대, 교육,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에서 언어 및 지능 연구실을 리드하고 있는 장부루라고 합니다. 네, 원래 발표 예정이었던 김중희 교수님께서 급한 출장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하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자연어 처리,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을 필두로 한 인공지능이 각각 뭐 교육, 연구, 산업 등으로 어떻게 적용되기 위해서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정말 최신 연구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함께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오픈AI에서 GPT-4o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Is the king in residence at the moment? Yes, it looks like the king is in residence right now. The royal standard flag is flying above Buckingham Palace, which is the signal that the monarch is present. How exciting to be there while the king is home. Try and tell me exactly what they're doing right now, please. Right now the ducks are gently gliding across the water. They're moving in a fairly relaxed manner, not in a hurry. Occasionally, one of them will dip its head under the water, probably looking for food, and then pop back up. I even know when a taxi is coming with its orange light on.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Great job hailing that taxi. It looks like you're all set to go. That's a good dog right there, leading the way into the taxi. 네, 해당 영상은 Be My Eyes라고 하는 덴마크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GPT-4o가 탑재되면서 해당 속의 남성은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마치 눈처럼 활용하면서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정말 누군가의 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하는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예시는 이게 버킹엄 궁전에 왕이 있는지를 나타낼 때 깃발을 띄운다고 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만약에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GPT는 이미 그 지식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사실이 시각적인 정보까지 함께 있을 때 누군가한테는 눈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귀가 되어줄 수 있고 AI 기술이 정말 인류를 이롭게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멋있을지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냐? LLM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떠한 AI 기술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이 바로 언어 모델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수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알파폴드와 같은 AI 기술들은 AI 기술 분야에서 계속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AI 기술을 쓰기 위해 과거에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아야 됐고 그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활용할 수 있게 코드를 이용해서 배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이런 작업 없이도 AI 기술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가장 강력한 매체인 우리의 자연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챗GPT가 등장한 이후부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는 이런 AI 기술이 또 다른 AI 기술과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 방금과 같은 예시에서 정말 단순히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리 또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까지 함께 들어왔을 때 AI는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좀 더 고도화된 인터페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도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자율주행에 있는 시스템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로봇을 조작할 때도 로봇의 AI 기능을 탑재해서 이용하되 사람이 자연어 형태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VR 기기나 또는 우리의 스마트폰에 있는 AI 비서들과도 자연어 형태를 통해서 AI 기술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공지능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항상 다음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따라 모방하는 로봇의 형태로, 그리고 나름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는 저희랑 대화도 안 해줘요. 감정도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표정을 움직이지 않는 저런 아이로봇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모습은 마치 로봇으로 대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AI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챗GPT가 AI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마치 인간같이 생각하고 인간같이 반응하고 또 인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정말 물리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만 있으면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게 바로 챗GPT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의 가장 기반 기술이 되는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 언어 모델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 산업 분야에 이 AI 기술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느끼게 된 순간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얘를 AI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의 지식을 학습을 해야 했고, 인간의 지식이라 함은 선사시대 때부터 텍스트 형태로 인간의 지식들이 다 저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매체는 텍스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명언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는 것 같다. 도서관에는 그냥 인문 서적도 있지만 자기계발서를 포함해서 전공 서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언어 모델들은 저희 도서관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거의 모두 다 읽어가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챗GPT는 저보다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게 바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은 텍스트에 있는데 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컴퓨터란 기계는요 0 또는 1밖에 모르는 기계라 배웠어요. 0 또는 1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를 0 또는 1로 형태로 변환시켜서 컴퓨터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술이 바로 자연어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가 최근에 많은 곽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있는데, 언어 모델이란 주어진 텍스트의 등장 확률을 계산하는 그냥 확률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n개로 이루어진 어떤 텍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텍스트가 이 세상에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수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분자로 가서 계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를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 확률 모델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또는 문단, 문서 등의 주어진 텍스트가 얼마만큼 자주 우리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을까를 매번 계산하는 모델이 바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서 이 텍스트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주어진다면 우리 모두 다음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각각의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애국가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인데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등장했을 때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도록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저 확률 값을 추정하도록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게 바로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챗GPT의 베이스 기술이 되는 GPT-3라고 하는 모델은요 2020년에 나왔습니다. 챗GPT가 2022년에 출시가 되는데 이미 20년도에 GPT-3가 발표가 되면서 이미 인간 수준 또는 인간의 수준을 넘는 성능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GPT-3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엄청 충격을 받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언어 모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친구가 분명히 똑똑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또 무슨 단어가 올까?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정말 똑똑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GPT-3를 쓰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저희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공부도 잘한다고. 정말 뭐 수학 문제도 국어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은 다 학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헛똑똑이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많지만 인간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계속 뚱땅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그럼 내 말을 어떻게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데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사후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현대의 이 언어 모델을 각 분야에 적용할 때 이 사후학습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의 자연어 처리 모델은 이미 너무 똑똑해요. 우리가 지식을 어차피 얘는 매일매일 또 발표되는 모든 논문을 읽고 있고 모든 지식들을 이미 학습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고 너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책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교육학 이론, 좋은 그런 이론들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들이 이런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줌으로써 사전학습된 모델을 추가적으로 사후학습하는 것이 요새 굉장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학습은 사실 별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주어진 지시사항을 잘 따랐는지에 대해 인간 피드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건 정말 오픈 AI에서 공개한 예시인데요. 6살 아이를 위해서 무지개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지시를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답변은 무지개는 비 온 뒤에 햇빛이 물방울에 비쳐서 하늘에 생기는 7빛깔의 달이란다. 또는 무지개는 빛이 빛방울을 안에서 굴절 반사 분산되면서 파장별로 분리되어 나가는 스펙트럼 현상이다. 무지개에 대한 지식은 있죠. 근데 6살 아이한테 저 오른쪽에 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말해주는 것은 항상 좋은 응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에 대해서 6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이러한 요청을 하면은 너는 오른쪽 답변이 아니라 왼쪽 답변과 같은 답변을 생성해줘야 돼 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바로 사후학습입니다. 지식은 충분하다. 대신에 사람이 원할 때 너는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우리들은 더 좋아할 거라고 하는 피드백을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챗GPT를 발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논문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 논문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는 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너가 어떤 응답이 제일 좋은지를 가운데서 등수를 먹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응답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막 모으는 거예요. 실제로 오픈 AI에서는 케냐라고 하는 국가에서
데이터 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거에 대한 뭐 좋은 점과 부작용들도 최근에 많이 리포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우리가 이 GPT를 사후학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학습들을 활용해서 각각의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각 분야에서 원하는 바에 대해서 GPT가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했었으면 좋겠어에 대해 다 피드백을 제공해서 각 분야를 위한 사후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런 태스크에서 사진을 잘 묘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사람이 A 응답이 B 응답보다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응답보다 A 스타라고 하는 응답을 더 선호하도록 이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응답이 더 좋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저 LLM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사후학습 모델들이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하게 AI 모델 그 자체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액션이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들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LLM을 누군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LLM이 LLM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교육자야 또는 너가 학생이야. 그럼 너네 둘이 한번 대화를 생성해 보게 해요. 너를 가르쳐봐. 그때 데이터를 마구 생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조교를 대신할 수 있는 LLM을 만들 거다라고 했을 때 조교가 이 학생이 만든 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AI를 통해서 줄 건데 그 AI가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드백 중에 어떤 피드백이 학생한테 정말 더 좋을지에 대해서 조교가 다 저렇게 피드백을 남기게 됩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LLM을 사후학습하는 알고리즘은 동일해요. 대신에 이러한 학생이 응답을 남겼을 때 얘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피드백이 저 피드백보다는 더 좋은 피드백이야. 그래서 AI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는 피드백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용 LLM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응답이 더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료영상 분야에서는 주어진 이런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 엑스레이를 설명해줘라고 하는 응답을 요구했을 때 AI가 여러 가지 버전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중에 이 영상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이 응답 좋아, 이 응답 별로야 라고 하는 피드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AI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영상의료 분야에서 특히 우리는 얘한테 바라는 이런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해 달라고 하는 피드백을 남기면은 다음과 같이 오른쪽 대비 왼쪽 대비가 좀 더 자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주어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 좋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왼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피드백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로봇 분야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이 로봇의 머리를 탑재를 LLM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개입해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너를 쓸 건데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는 별로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거와 같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예시인데 아이스크림 콘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콘을 로봇팔로 들라고 하면은 그냥 전 잘 모르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아이스크림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부분을 잡는 게 안정적이 돼요.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 파트를 잡는 거는 상식적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콘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콘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LLM은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선호하는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남겨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봇 청소기나 로봇 같은 게 우리가 만약 설거지를 대신해줘 또는 어떤 물건을 찾아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더 선호해라고 하는 인간의 선호 피드백을 모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로봇을 조작할 때도 AI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봇에 적용한 예시고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대각선을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와 같은 피드백을 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가 물건을 옮길 때 대각선을 옮기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라고 하는 피드백을 남겨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어진 환경부터 우리가 너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스스로 생각하게 하게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요새 말하는 에이전틱 AI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지만 이제는 주어진 환경,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부터 LLM이 스스로 내가 여기서 행동해야 되는 액션을 정의하고 그 액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람이 개입을 해서 피드백을 남겨줘야 되지만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LLM 모델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번 분야에서 LLM이 마음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단지 너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정의하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LLM이 해줬으면 좋겠는 AI 또는 AI가 해줬으면 좋겠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남겨주도록 데이터를 수집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AI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보르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인간 피드백을 활용한 사후학습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셨고요. 그게 어쩌면 오늘 오늘 저희 AI 포럼의 주제에 맞는 인간과 AI의 연결이라는 이런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의학 분야 인공지능 연구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와 계시네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이상원 교수님은 오늘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겠고요. 약간의 소개를 드리면 의과학 정보단장을 맡고 계시며 동시에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개발 기업인 유니버스 글로벌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의 AI 융합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의료 분야 AI에서 저희가 요 AI 잘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모으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지금 의료에 이제 AI가 접목되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료 현장에는 많이 AI가 접목돼 있고요. 또 특히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AI 없이는 뭐 판독이나 진료를 안 하시죠. 지금 뭐 AI 항생제 어드바이스 저희가 SK CNC랑 제일 처음 개발했던 거고요. 체포는 당연하고 골연령 진단 시스템이 우리나라 AI 중에 식약처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건데 이제 고대 안암병원하고 같이 작업했던 거고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저거를 임상하기 전에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임상 시험을 할 때 저거를 이제 그 우리 영상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 썼는데 임상 시험이 이제 다 끝나고 식약처 허가를 받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안 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전공의 선생님하고 교수님들이 저거 없으면 판독 안 하겠다고. 저게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성장 클리닉에 한번 오면은 그 클리닉이 있는 날은 아이들 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이걸 찍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찍으면은 그 책을 앞뒤로 막 펼쳐가면서 여기에 성장판이 닫히고 열리고에 따라서 이 아이는 뭐 원래 그냥 나이는 12세인데 11세야. 그래서 아직은 성장호르몬 안 맞아도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한 5분씩 뒤져봐야 되는데 얘는 교수님만큼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1초 만에 뭐 11.2세 그러면 한 0.34세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조금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1분이면 되는데 5분씩 해야 되고 그걸 몇십 명을 하면 하루 종일 판독해야 되는데 1시간이면 할 거를 하루 종일 판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 이제 끝난 건데 다시 쓰게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AI는 이제 이렇게 단순한 것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의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고 저거 없이는 이제는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AI 치과 임플란트 하는 것도 저희가
균호랑 같이 처음 했는데 임플란트 할 때는 이거 플랜 세울 때 한 5분 걸리는데 얘는 거의 1초, 2초 만에 하고 조금 부정확하지만 그 다음에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는 이제 나한테 맞춤형이 뭐가 있는지, 기업 같으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뭐 유방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환자들의 많은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부터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병리 검사 소견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플랜을 세우면 훨씬 더 임상시험 할 수 있는 그 코스트도 낮출 수 있죠.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아서 뭐 2, 3개월, 4, 5개월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도 몇 천억씩을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줄일 수 있고요. 병원 같으면 그 유전체의 이상이나 뭐 그 사람의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많은 질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잘 스크리닝하고 레코멘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의사 옆에서 보조하면서 물론 이제 의사가 그분을 막 한 30분씩 차트를 자세히 보고 찾아보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뭐 가장 효율적이지만 또 3분 진료, 5분 진료 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AI만 있으면 진짜 30분 진료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특히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 병원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좋은 AI를 잘 개발하려고 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에 똑같은 시스템, 그다음에 용어를 올려놓고 여러 병원이 쓰면 그러면 서로 다른 병원인데 마치 한 병원의 데이터처럼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병원은 같은 시스템을 쓰다 하더라도 온프라미스에 있으면 그걸 유지보수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 달라져서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하려면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용어를 표준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같이 여러 병원이 마치 한 병원처럼 같은 시스템을 쓰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러면 뭐 임상에서 진료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 우리가 임상 시험 한다든지 또는 병원 그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할 때 많은 데이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주치를 사람이 하면 못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러스 AI가 하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사람이 개입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1단계는 그냥 AI가 다 하는 거고 거기서 좀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렇게 그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자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갈 필요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훨씬 더 예전 같으면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만 그 주치의가 있어서 그런 스페셜한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AI 시대에는 우리도 그거에 뭐 버금가는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그냥 현금성 자산이 뭐 10억 이상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프라이빗 뱅킹 뭐해서 투자 서비스도 받고 하지만 지금은 몇 백만 원만 있어도 AI 어드바이저로 투자를 뭐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하이 퀄리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로 이제 될 거고 뭐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요거는 이제 고대 의료원에서 향후 뭐 10년 안에 이루어질 기술에 대해서 뭐 미래 의료를 이렇게 만들어겠다고 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투약 같은 것도 이렇게 까먹기 쉬운데 저런 여러 가지 요즘은 스마트 뭐 약병 같은 것도 있어서 내가 그 맞는 시간에 잘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의 유전체나 뭐 이런 거에 이상 있는 거하고 영상 소견하고 다 합쳐져서 그래서 개인화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에 좋은 시스템을 놓고 같이 쓰면 AI를 위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정밀 의료란 개인의 유전체, 임상,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은 환자가 다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본인 정보를 스스로 제공해야 했다면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은 정보가 공유되어 환자가 다른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더라도 연속적으로 진료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경제적이다.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병원에서는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보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절감되고 환자의 경우 병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처방, 중복 검사 방지,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생산적이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 간 교류 및 협업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고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저장 공간이나 성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백업이나 보안 체계는 비식별화를 통해 유지됨으로써 개인정보 보안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환자의 종합적인 진료 정보를 표준화 및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진단 기반 지능형 상병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여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각화하여 간호 업무의 효율성도 함께 높입니다. 그 밖에도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은 모바일 EMR, 라이프 로그 기반 PHR, 만성질환 발병 예측 리스크 케어, 지능형 POC 처방 가이드 등의 부가 기능을 구현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안정화 이후 점차 보급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료 IT 서비스를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PHIS. 치료기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며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첨단 기술로 의료계에 불어오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선도할 것입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 정밀 의료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 그 중심에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2017년에 그 AI 빅데이터 시대 정부가 기획을 해서 그 당시에 병원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과제였고요. 제가 그때
연구부원장을 하면서 영중주병원 협의회 회장을 했었는데 요 과제가 308억 또 암 빅데이터 사업이 400억에서 토탈 780억 과제를 저희 고대가 수주했고요. 그 수주한 이후에 2021년에 1000병상 이상 대학병원으로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세계 최초로 전부 다 100%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세계 병원 데이터는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용어로 하고 지금은 이제 6개 병원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1922년에 힘스가 병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했을 때 고대 안암병원이 전 세계 2등을 했고 그 중에서 이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하고 인터오퍼레빌리티는 저희가 이 시스템 때문에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저희가 같이 개발한 거는 그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서울병원 같이 개발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대 의료기술지주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 그 다음에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렇게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휴니버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운동관리, 식사관리 이런 솔루션들은 이미 구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AI를 더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하이퍼클럽 X 그 AI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지만 그 데이터를 그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그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데이터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이버랑 그 긴밀하게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 그 네이버의 1784 로봇 친화 빌딩이 분당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공동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공동연구소에 저희 직원, 네이버 직원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100%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같이 그 트레이닝하고 헬스케어 LMM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법적인 문제도 풀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자 페이션트 썸머리 하는 거 이미 개발해서 구로병원에 이제 비뇨기과 재활외과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테스트 끝나면 저희 시스템에다 다 얹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뭐 3분 본다고 하더라도 말은 꽤 많이 하거든요. A4로 하면 몇 페이지 될 텐데 시간이 바쁘니까 차팅은 한 2줄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환자 정보도 잘 얻고 그 보이스 EMR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 따로따로 분류해서 얘가 정리해주고 그거를 우리 차트 형식으로 바꿔달라면 차트 형식으로 딱 바꾸고 그걸 또 영어로 메디컬 언어로 바꾸려면 바로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틀린 것만 조금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료 데이터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이제 환자 페이션 썸머리인데 그 저희가 3분 진료를 하면 어떤 환자분은 우리 병원에서 뭐 10여 년째 뭐 각종 수술도 받고 당뇨, 고혈압, 뭐 신장 질환 뭐 이런 거 다 치료받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뭐 소염진통제를 처방을 하면 신장 기능이 나쁜 환자분은 그 소염진통제 처방에 주의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이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 페이션트 썸머리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 다 썸머리하고 제가 처방하면 물론 우리 시스템에서도 걸러주지만 AI가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 진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분, 30분 진료하는 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환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것도 테스트해서 이제 내년에 적용할 거고요. 당연히 의료 챗봇도 지금은 이제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기 위한 챗봇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 의료 행정 우리가 원무 뭐 보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환자 진단을 잘하는 거, 그다음에 그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생활 습관, 그다음에 유전체에 검사했던 데이터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쌓아놓은 데이터랑 비교해서 당신은 이런 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질병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약의 가장 최적의 환자를 잘
선택하면 임상시험의 성공률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2021년에 최초로 그걸 클라우드 병원 정보센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 그 IT 분야 최고의 훈장을 받고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 상업종합병원을 적용했고 두 가지 분야에서 1위를 했고 글로벌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우리나라처럼 IT도 많이 발전돼 있으면서 그거를 많이 확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가장 잘 맞는 나라에서 거기 지사 설립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진출하고 다른 나라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잘 모아서 내 데이터가 나를 위해서도 쓰여지지만 내 후손들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내 개인정보만 제거되면 그거를 잘 해서 기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얼월드 데이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데이터 20년치 600만 명 데이터 가지고서 저희 외래 오는 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환자 정보, 내원 정보, 저희 진단명, 처방명,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납 이런 것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다른 AI가 오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나 후향적 임상 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데이터고 요 데이터들이 요런 토큰에 넣어져서 트레인이 되는데 저희가 토큰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토큰 하나에다가 그 토큰 내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끼리는 그 벡터로 된 그래픽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트레이닝해서 적은 토큰 한정된 GPU를 가지고 저희가 다 트레이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버트 모델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오픈 소스 LMM,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네이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앞으로는 당연히 요즘 챗GPT든 제미나이든 일반 그 의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공의 수준, 전문의 수준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의 맞춤형의 거는 못 해주고 있잖아요. 나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플러스 그 데이터 지금은 600만 명 20년치인데 그걸 가지고서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틱 AI가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플러스 나의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진정한 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주치 지금 개발하고 있고 내년 말이면 이제 완성될 거고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까지는 완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 앞으로는 우리 데이터를 잘 모으고 저희 고대도 의료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AI 대학원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민족고대가 민족의 의료도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교수님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발표하신 세 분의 교수님 다 단상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세 분을 같이 단상으로 모시고 청중 여러분의 질문과 또한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질문을 미리 받은 점도 있어서 지금 시간 관리가 약간 저희가 지체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사전 신청 질문이 들어온 걸 하나씩 드리고 미리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플로어에서 한두 개 받아보겠습니다. 답변을 생각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정유진 선생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는 인공지능을 언어학 연구에 접목했을 때 새롭게 열리는 연구 방법론이나 전망은 무엇인가요? 또 이러한 시도가 언어 교육 현장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부르 교수님께는
AI가 점점 많이 쓰이는데 여전히 부정확한 답변이나 편향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새로운 학습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최근 의료 AI의 윤리적 그 정보 활용에서 윤리적 법적 규제가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진 선생님부터.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굉장히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멀티모달리티가 요즘에는 조금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 분석에 있어서는 멀티모달리티 중에 음성이나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를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저희 학생 중에 한 6년 전쯤에 지도학생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선행 연구를 일단 찾아와 봐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냥 질적인 연구는 있는데 양적인 연구는 자기가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없을 땐 이유가 있을 거다. 예, 연구를 이제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거 아무도 안 했어. 내가 제일 처음 해보겠어라고 할 때 일단 특히 석사일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남들이 안 했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년 전, 6년 전에는 언어 분석에 있어서 아이러니가 그렇죠. 이게 같은 텍스트로 볼 때는 의미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인터네이션에 따라서 날씨가 참 좋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옷이 참 예쁘네 내지는 옷이 멋있다라는 표현도 여기에 어디에 액센트를 두고 어떻게 인터네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또 맥락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되는데 텍스트만으로는 어려운데 요즘에 멀티모달 특히 음성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고 실제 아이러니 코퍼스가 생길 정도로 요즘에는 학생이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그래 예전에 네 선배가 못한 꿈을 네가 이루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가능한 주제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학생 중에 또 수화 언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화에서 제스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화를 텍스트로 거의 요가 글로 배웠습니다. 이것과 같은 상황인데 그 수화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통한 분석으로 훨씬 연구의 폭이 넓어졌고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그런 훨씬 더 고퀄의 시간 대비 더 효과적인 교육을 운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장보르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AI 모델의 환각 현상에 대해서 기술적인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저도 멀티모달 AI 모델의 환각 완화 연구를 하고 실제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멀티모달 AI에서의 환각은 사진을 설명해줘라고 했을 때 사진에 없는 사실들을 막 나열할 때 멀티모달 AI에서의 환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발생하는지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지만 사진을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응답을 생성하다 보니까 사진과 다른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아예 사진을 더 안 보게 만들어 버려요. 사진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어둡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도 한번 설명해 줘라고 하면은 이제 사진을 볼 게 없으니까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할루시네이션을 증폭시켜서 그 증폭된 시그널을 오리지널 생성 과정에서 넣어서 페널티를 주게, 즉 할루시네이션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하나 썼고요. 네,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데이터 드리븐하게 해결하려는 것도 있고 원인 자체가 본 적이 없는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하게 할 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같은 방법 같은 경우는 모델을 추가 학습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접근법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윤리적 법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물론 이제 AI 쪽 전공하신 법대 교수님 이런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쪽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걱정은 너무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생각하지 못하지 않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내 데이터라고 하고 내 데이터는 이렇게 잘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데이터 이게 그 받으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파일로 뭐 사용하기 좋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종이로 이렇게 다 주잖아요. 물론 이제 고대는 PHR을 통해서 그 데이터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나한테 잘 활용될 수 있게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병원이 갖고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었나? 제가 이제 뭐 해부학 이렇게 교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예과 때 배웠던 교수님들이 시신기증하셔서 이렇게 오시는데 저 굉장히 감동적이고 뭉클한데,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신기증 거기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데이터에 대해서 100% 이렇게 기증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 정보만 철저하게 잘 보호되고 내 정보가 노출돼서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 불이익이 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내게 최대한 많이 그 기여해서 우리 후손이나 아니면 우리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지. 옆 나라 중국은 데이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하고, 미국은 데이터를 그 판매하는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밤에 그 데이터 막 정리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병원에서 딱 한 곳에만 연구해서 보낼 수 있고, 그 연구가 또 딴 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주권을 잘 행사하지도 못하는데 또 그거는 못 쓰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못 활용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 뭘 하든 어디로 가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도 디지털로 받아서 좋은 AI 회사에 내 데이터 다 주고, 내 데이터를 다 줄 테니 나한테 그 정밀로 서비스를 줘. 근데 대신에 너는 내 데이터를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 저는 윤리적 법적으로는 좀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포럼이 워낙 일정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질문은 좀 못 받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부가 산업체 세션에 또 재밌는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분밖에 시간을 너무한 것 같고요. 한 5분, 지금이 12분이니까 3시 17분 좀 시간이 어색하긴 하지만 그 5분 쉬고 다시 3부 이어나가겠습니다. 2부 강연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성적립 감사합니다. 네.